딸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군 총참모부 간부로 일했습니다. 20년 넘게 당과 수령을 위해 살아왔고 제 가족은 평양 시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보위사령부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 딸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USB 메모리 소지. 딸은 예술학교 친구가 잠깐 맡아달라고 한 USB를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에 남한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를 적대적 문화 은닉 및 유포 기도로 규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문서 끝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간부 자녀일수록 더 엄중한 본보기 처벌을 통해 정군의 경각심을 고취할 것.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체제는 죄가 있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처벌한다는 것을. 저는 20년간 그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건 조작, 충성 점수 조작, 간부들의 권력 싸움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딸은 죽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기록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현실을 기록하고 사라진 목소리를 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북향톡톡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고 가족의 비극이며 체제의 그늘 아래 묻혀버린 이야기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종종 뉴스 한 줄로 지나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조차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 안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현실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일은 가볍지 않지만 그만큼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억과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총참모부 간부로서 제 업무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고위 간부라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감시받았습니다. 제가 매일 결제하는 문건 중에는 불순 의심자 명단, 문화 단속 적발 현황, 내부 숙청 대상자 검토 보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USB 하나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실제로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대자의 아들이 중국 영화를 본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대자는 제 동기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직접 보위부에 넘겼습니다.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교화소로 보내졌고 그 대자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넘길 수도 체제를 위해 가족을 희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저는 집안을 직접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방, 아내의 서랍, 심지어 제 책상까지.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중국산 화장품 포장지, 외국 잡지 한 장,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모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휴대전화도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휴대전화 검열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간부 가족은 더 철저하게 검사당합니다. 저는 딸의 전화기를 몰래 가져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문제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중 남한 배우 이야기가 나온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기를 부숴버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계획을 말하면 위험했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우리가 살려면. 사흘 동안 저는 집안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딸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지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위부에서 나왔습니다. 따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20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보위부 요원 2명이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나요? 보위부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최동무 따님이 반동 문화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군 총참모부 간부입니다. 일단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요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USB 메모리에서 남조선 드라마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님 친구가 이미 자백했습니다. 따님도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몰랐어요. 친구가 그냥 하루만 맡아달라고 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안 봤어요. 드라마 본 적도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책상 위에서 봤던 문건이 떠올랐습니다. 간부 자녀일수록 더 엄중한 본보기 처벌을 통해 정군의 경각심을 고취할 것.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본보기였습니다. 당국은 고위 간부의 딸을 처벌함으로써 전체 사회에 공포를 심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동무들, 제가 책임지고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내일 보위사령부로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본부로 오지 않으면 최 통무도 문제가 됩니다. 차 안에서 딸이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친구가 하루만 맡아준 건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딸은 끌려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체제는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필요하면 처벌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 보위부로 가면 딸은 끝입니다. 저도 끝입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하지만 그 전에 제가 20년간 봐온 체제의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나요?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체제에서 일하며 수많은 것들을 봐왔습니다. 이제야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정의가 아니라 공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 총참모부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제 책상을 지나간 사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과 수령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대자가 군수품 횡령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그의 상급자인 소장이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대자만 총살당했고 소장은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여군 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당 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사는 은밀하게 중단되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군 기강문란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 여군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최전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사건 조작도 일상이었습니다. 간부들끼리 권력 싸움이 벌어지면 상대방의 약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충성 점수를 조작하고 가짜 증언을 만들고 없던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그런 문서를 여러 번 작성했습니다. 거부하면 제가 숙청 대상이 되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일입니다. 한 중자가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자가 다른 간부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 간부가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중자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고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죄가 있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죄를 만들어서 처벌한다는 것을,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고위 간부라도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 딸이 바로 그 희생양이 될 차례였습니다. 딸은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간부 자녀의 본보기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정군의 공포를 심기 위해서.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딸은 죽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위부에 딸을 넘기지 않겠다고. 도망치겠다고. 하지만 군 고위 간부의 탈북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추적 등급이 최상이고 국경경비대는 물론 보위부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려면 이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군 간부가 탈북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도 국경을 넘다 잡히면 총살이나 정치범수 용소행인데 군 간부는 더 처참한 결말이 기다립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끌려가고 고문을 받으며 배후를 추궁당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런 사건을 수없이 처리해왔습니다. 탈북 시도 간부는 예외 없이 처형되었고 그 과정은 공개 총살로 진행되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대상이 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번 USB 사건 본보기로 쏴버리자. 간부들 사이에서도 딸의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당 중앙에서는 간부 자녀 단속 강화 지시가 내려온 상태였고 첫 번째 타겟이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에서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군 내부에도 탈북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은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하급 장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가 현금 5,000달러를 내밀자 전화번호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하지만 동무 간부는 금방 들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공중전화로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누구 소개로 왔습니까? 김소자 소개입니다. 가족은 몇 명입니까? 셋입니다. 비용은 1인당 1만 달러입니다. 선불입니다. 3만 달러. 저는 20년간 모은 돈과 집안에 숨겨둔 외화를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제복을 벗고 민간 옷으로 갈아입은 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평양 외곽의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군 간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간부는 추적이 빠릅니다. 사흘 안에 국경 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 수배령 떨어집니다. 가족은 언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일 밤. 좋습니다. 무산에서 만납시다. 길 안내할 사람 보내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 가족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20년간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틀 후 새벽 2시 우리 가족은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10시간을 차로 달려왔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안내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은 새벽 3시 10분부터 35분까지입니다. 25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실패하면 총 맞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겨울이라 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경고했습니다. 얼음 두께가 얇은 곳이 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서치라이트가 지나가면 엎드려야 합니다. 딸은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군복을 떠올렸습니다. 20년간 입었던 제복. 그 제복을 입고 이 국경을 지키던 경비대를 수없이 격려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쏘아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 안내인이 손짓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딸이 제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이 체제가 잘못된 거다. 아빠가 지켜줄게. 조용히 따라와. 우리는 기어가듯 얼음 위를 건넜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내인이 소리 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얼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 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는 재빨리 딸을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얼음이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내인이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0m, 30m, 10m. 강 반대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뛰십시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딸과 아내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뛰어. 절대 멈추지 마. 마침내 우리는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쏘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으니까요. 딸은 땅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우리는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안내인이 급히 우리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넘깁니다. 일단 숨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1시간을 달려 낡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00달러 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처음에 3만 달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국경까지만입니다. 여기서 태국까지는 별도입니다. 돈 없으면 여기서 내리십시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버려지면 끝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우리 가족은 모두 정치범수용 소행입니다. 저는 군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북송된 탈북자들이 어떤 고문을 당하는지. 전기고문, 물고문, 관절 파괴. 여자들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돈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숨어 계십시오.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농가 지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지하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음식은 하루 2끼만 주었습니다. 딸은 계속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공안이 올까봐 무서워요. 아내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먼 친척에게 연락해 돈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15,000달러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또 변명을 댔습니다. 지금 공안 단속이 심합니다. 한 달은 더 숨어야 합니다. 한 달이 2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3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지하방, 폐농가, 조선족 집. 매일 밤 공안이 올까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내는 우울증에 빠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로 공안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급히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눈 내리는 밤 산길을 걸어서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딸이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딸을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곳에서는 우리가 불법 체류자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잡혀서 북한으로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브로커를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3달 만에 브로커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위조 여권을 만들어 왔습니다. 공항에서 절대 한국말 하지 마십시오. 들키면 끝입니다. 우리는 중국인 행세를 하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방콕행 비행기. 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위조 여권을 든 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딸은 온몸을 떨고 있었고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우리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브로커가 알려준 숙소로 갔습니다. 방콕 외곽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한국 대사관으로 가십시오. 아침 일찍 가야 사람이 적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숙소에 숨어 지냈습니다. 저는 딸과 아내에게 계속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하지만 태국에서도 탈북자를 감시하는 북한 공작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시내를 가로지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밝은 거리, 웃는 얼굴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딸이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끝난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쌓인 공포, 불안,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여기서부터는 아버지가 지켜준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아내도 우리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철문 앞에서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깃발 우리나라 깃발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는 제가 군 총참모부 간부였다는 사실, 딸의 USB 사건 탈북 이유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정말 파래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한국 땅을 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울고 있었고 아내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해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자유로웠습니다. 인터넷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뉴스를 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나만 드라마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너를 감시하지 않아. 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한국 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자유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제 딸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처럼 고위 간부였던 사람들도 일반 주민들도 모두 같은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죽을 수 있는 나라. 자녀가 USB 하나 때문에 총살당할 수 있는 나라. 저는 북한 인권 단체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제 증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은 드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증언을 하면 북한의 남은 친척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서울 시내 인권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친구가 잠깐 맡아달라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는 그것을 이유로 제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본보기 처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간 봐온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건 조작, 충성 점수 조작, 간부들의 부패,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군 총참모부 간부였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위험해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충성이 아니라 공포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 인권활동가로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죽는 나라. 그런 곳에서 가족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탈북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 담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사연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흔들고 북한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선과 기억이 어떤 기록보다 강한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작은 기록과 응원이 모여 더 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오는 힘이 됩니다. 더불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